안녕하세요. 슈퍼브 AI의 이정권입니다. 오늘 데이터 센트릭 MLOps라는 주제로 30분 정도 이야기를 드리게 됐습니다. 1시간 정도 진행이 된 터라 좀 지치셨을 텐데 제가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 센트릭이라는 말이 저희 팀에서 이제 같이 고민하고 있던 문제들을 한마디로 좀 잘 설명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이 주제로 설명을 드리게 되었고요. 관련해서 데이터 센트릭 MLOps를 돕기 위한 작은 장치들이라는 부제를 달아보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 센트릭 MLOps와 관련해서 고민해왔던 부분 또 이제 만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의미를 찾았던 부분들 같은 것들을 함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AI나 머신러닝은 당연하게도 일반적으로 모델이랑 데이터가 결합해서 이루어내는 무언가인데요. 저희가 서비스를 위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당연히 적절한 모델이랑 또 그에 맞는 데이터가 필요하죠. 사전 질문에서도 어떤 분께서 이런 부분을 여쭤봐 주셨는데요. 원래 모델이랑 데이터로 이루어지는 게 ML이라는 분야인데 왜 굳이 저희가 데이터 센트릭 혹은 데이터 중심이라는 말을 하게 된 걸까요?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최근에 인상 깊게 봤던 From Model Centric to Data Centric AI라는 제목의 강연 내용을 한번 되짚어서 소개시켜 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내용은 올 3월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앤드류 용이 이야기한 내용을 발췌한 건데요. 여기서 하나 재밌는 폴이 진행됐었습니다. 여기 그림처럼 어떤 ML 태스크가 주어졌을 때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결과가 목표하는 결과에 좀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과연 저희가 혹은 팀이 코드를 개선해야 될까요? 아니면 데이터를 개선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한 2,3천 명 정도가 이 폴에 참여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물론 둘 다 정답에 가까운데, 여기서 데이터라고 실제 답변한 비율이 약 80%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강의 내용이 이런 답변에 바이어스를 주었을 수가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데이터 중심이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데이터 센트릭이라는 거는 문제 해결을 위해 개선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대상이 데이터다. 이게 바로 데이터 센트릭이라는 말의 정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주장을 좀 과감하게 비약해서 설명을 해보자고 하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AI를 임프루브하는 태스크가 주어진다고 하면은 이거는 다시 극단적으로 보면 데이터의 퀄리티를 임프루브하는 태스크로 환원될 수 있다라는 말인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데이터의 퀄리티를 결정짓는 요소를 살펴보면은 설명을 보면 consistency, error rate, diversity, coverage, 그리고 피드백의 빈도나 사이즈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강연에서 재미있는 개념이 하나 더 등장을 했는데요. 바로 이제 굿데이터 혹은 클린 데이터의 개념입니다. 그는 라벨의 퀄리티, 특히 컨시스턴시 측면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슬라이드를 보여줬는데요. 왼쪽부터 순서대로 이제 작고 노이즈한 데이터, 중간에 크고 노이즈한 데이터, 세 번째는 작지만 클린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좋은 데이터라 여기는 데이터는 두 번째로 소개된, 그러니까 비록 노이즈가 어쩔 수 없이 섞이더라도 충분한 크기나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노이즈로 인한 바이어스를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저희가 많이들 알고 있죠. 이제 특히 딥러닝의 시대가 오면서 빅데이터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모델이 이제 점점 커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가진 상식은 오버핏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데이터도 일반적으로 그만큼 따라서 커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한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모든 맞닥뜨리는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도 힘들고 또 학습이나 배포 데이터 구축으로 이루어지는 계속 반복적인 이터레이션에서 항상 그렇게 큰 데이터를 유지하는 경우가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물리적인 속도, 이 이터레이션에 가진 속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경우에 바로 작지만 클린한 또는 이제 컨시스턴시가 높은 데이터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랙티컬하게 이런 규모의 데이터를 빠르게 또 클린하고 이제 퀄리티를 보장을 하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센트릭 ML이라는 주제의 핵심 과제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생각해 볼 점은 이 스몰 데이터가 항상 전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한 번의 아이터레이션에서는 데이터의 어떤 일부만을 변경하는 단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데이터 센트릭이라는 작업이 직관을 주거나 영감을 가져다 주지는 않죠. 늘 이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저희가 흔하게 겪는 머신러닝 프로젝트는 대략 이런 모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몇 달 정도는 여러 알려진 안정적인 좋은 모델을 가져와서 퍼블릭 데이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유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의 베이스라인을 구축하는 페이지가 있고, 그 이후에는 계속 원하는 태스크에 맞게 데이터 스펙을 디자인하고 데이터를 구축하고 다시 받아가지고 데이터 학습을 돌리고 다시 결과를 가지고 데이터를 재구축하고 이런 과정이죠.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분야를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팀인 테슬라의 안드레 카페시도 2018년에, 그러니까 무려 3년 전에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경험을 요약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PhD를 하는 동안에는 잠을 못 잔 이유가 대부분은 모델과 알고리즘을 다루는 거였다고 하면은 테슬라에서는 데이터셋을 다루느라 잠을 못 잔다. 뭐 잠을 못 자는 건 똑같다는 건 좀 슬프지만, 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데이터 센트릭이라는 거는 이런 개념이다라고 보면은 이제 데이터 센트릭에서 데이터 센트릭 ML 옵스라는 단어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측면이 중요하게 여겨지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미 감을 잡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라인 위를 지나가는 감자들의 수량이나 종류를 정교하게 뭐 컴퓨터 비전 모델을 가지고 분석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 레이블된 이미지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사실 저도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 답변을 하자면 뭐 10만 개쯤이면 괜찮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뭐 보통 저희가 다루는 아카데믹 혹은 퍼블릭 데이터셋의 크기가 이 정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보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요청을 하신다면은 저는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5,000장 정도부터 시작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요. 왜 이러냐 하면 제 생각에는 저희가 여전히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거기에 어떤 모델을 적용하면은 이러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대한 어떤 경험적 지식은 뭐 당연히 필드에 꽤 충분하게 쌓여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간단하게 구글링을 하기만 해도 뭐 내가 풀고 있는 문제가 이런 건데 이거랑 비슷한 문제 이런 게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거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의 양이 얼마나 돼야 되고 그 퀄리티가 어때야 되고 뭐 그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고 또 뭐 이게 어떻게 학습에 기여하게 되는지, 물론 뭐 코릴레이션 정도는 쉽게 알 수 있죠. 뭐 좋으면 좋아지겠다라는 건 알 수 있지만 구체적인 태스크가 주어졌을 때 퀄리티가 얼마나 좋아지면은 모델의 퍼포먼스가 어떻게 변할 거고 엣지 케이스가 어떻게 변할지 이런 거는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태스크가 주어졌을 때 결과적으로 저는 여전히 많은 것들이 이 머신러닝 태스크를 풀어야 되는 머신러닝 과학자나 아니면은 이 도메인을 잘 알고 있는 도메인 전문가의 경험에 크게 기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란 거는 데이터 센트릭 MLOps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니저블한 크기를 가진 그런 데이터를 시스테매틱하게 반복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프로세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뭐 비용들을 줄여보겠다 같은 관점도 포함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 데이터 빌드하는 과정이 지루하고 반복적인 과정이니까 얘를 그냥 자동화하겠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사실은 이 과정을 잘 만들고 또 이제 다른 어떤 MLOps 부분에서 좋은 피드백을 받아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M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질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저도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지만 슈퍼벨맨이라는 팀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었던 것 같고 또 이런 문제에 도전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데이터 센트릭 MLOps에서 한 번의 반복에 일어나는 문제, 그러니까 이터레이션 한 번에 해당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많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제 경험적으로는 이런 규모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아직은 개선이 많이 필요한 과정이다 보니까 이 정도 크기로 수렴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은 대략 2달 정도보다는 짧았으면 좋겠고 아마 현실적으로 참여하는 라벨링 혹은 데이터 구축 과정에 참여 인원은 30명 정도, 그보다 작거나 이미지 데이터의 경우에는 2만 장보다는 작은 규모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의 아이터레이션의 규모고 전체 데이터는 당연히 이보다 클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둘러싼 메타 문제, 그러니까 MLOps 관점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먼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데이터 스펙을 디자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라벨 포맷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걸 취득할지에 대한 조건 같은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만드는 과정 자체는 사실은 다른 파트에서는
일종의 블랙박스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데이터의 형태를 데이터 팀이나 외부의 데이터 회사에 요청을 하면은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일정 시간을 기다린 후에 이거를 받고 데이터 학습이나 모델 서빙에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디플로이에서 트레인으로 이어지는 피드백 루프를 제외하고는 근데 사실은 데이터 센트릭 관점에서 나머지 모든 파트들이 데이터를 만들고 구축하는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학습하고 나서 서비스에 배포하고 나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데이터 센트릭 관점에서는 데이터의 변경을 통해서 데이터의 개선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뭐 스펙이 바뀔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데이터의 일부를 그냥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경우는 데이터의 커버리지를 넓히기 위해서 소스 데이터를 추가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팀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런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추가적으로 이제 그런 플랫폼을 만들면서 그래서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된 어떤 피드백 루프들의 신호들을 처리하거나 다룰 때 좀 사소해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떨 때는 과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에게 좀 의미를 줬고 저희와 함께하는 팀들에게도 의미를 주었던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몇 가지 공유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소개드리는 내용들은 실제로 저희 플랫폼 위에서도 실제 활용해 보실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먼저 시작 전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저희는 사실 처음에 플랫폼이라기보다는 그냥 좋은 도구를 만들자에 가까운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비전 분야에 특히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 지식을 기반으로 데이터 구축 과정이 지루하고 불편하니까 개선해보겠다 정도의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어떤 과정을 정리해보면은 이거를 꼭 만들어야 되나 같은 거를 계속 스스로 고민하고 싸워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대부분은 그게 필요한 게 맞구나라는 결론을 내기는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왜 헷갈려 했냐, 그러니까 이런 도구 외에 과연 자동화라는 과정이 왜 필요한지를 의문을 가졌던 이유는 이게 시스테매틱 해줘야 되냐 혹은 이게 시스테매틱 할 수 있냐를 스스로 질문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브옵스 개념 같은 거에 친숙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수도 있을 텐데 어찌 보면은 사실 거기에서 제공하는 도구들도 그냥 내가 다 잘하면 되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하면 되는데 굳이 이 도구가 있어야 되나? 이 도구는 그냥 방해가 아닌가 같은 그런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라벨링을 작성할 수 있는 도구, 그 다음에 데이터를 조정할 수 있는 곳, 그 라벨을 저장할 수 있는 곳, 이런 도구들을 하나씩 만들어두고 일을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하나씩 추가했던 재미있는 포인트들을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리유저블 데이터 스펙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하나 달아줬는데 사실 요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스펙이 변경되는 과정이 하나의 데이터 어떤 구축 작업에서 굉장히 빈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태스크를 풀기 위해서 처음에 그걸 풀 수 있는 완벽한 데이터 스펙을 만들기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해보고 바꾸고 하는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한다는 거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이런 스펙이 변경될 때 기존에 만들어둔 라벨들을 최대한 손을 안 대고 자연스럽게 변경된 스펙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요청사항 혹은 요구가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비전의 예를 들면은 처음에는 박스면 충분할 것 같다가 나중에는 폴리곤 마스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더 나가면은 멀리 있고 못 새겠는 부분들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표현해서 모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영역을 만들 수도 있고 머신러닝을 새로 도입하거나 모델을 바꾸거나 이러면은 항상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스펙의 변경이 굉장히 자주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사실은 처음부터 디자인을 잘하면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걸 스타트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고 결국은 학습을 해서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나서야 발견되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런 스펙은 항상 변경된다고 믿는 게 올바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굉장히 애매했던 문제였던 게 불편하다. 그래 알겠어. 불편한데 이게 꼭 있어야 돼서 자동화되어야 돼서 플랫폼이나 도구로서 제공까지 돼야 될 일인가? 그냥 제이슨 스펙 같은 거를 데이터 엔지니어가 눈으로 보면서 변경해가지고 그냥 업로드해갖고 다시 쓰면 되는 거지 않나?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은 이런 거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는 좀 그런 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접 해결하는 일이 엔지니어 한 명이 그냥 간단하게 한두 시간 해서 할 수 있는 일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결국에는
뭐 그런 요청이 들어가야 되고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데 걸리는 시간들이 전체 시스템을 생각보다 오랫동안 부각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뭐 데이터 안에 있는 비전 스페시픽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뭐 이름이나 색깔, 종류, 조건, 뭐 옵션들, 특성들, 뭐 그리고 인포메이션들도 만약에 호환이 되는 스펙이 있다고 하면은 최대한 자동적으로 호환할 수 있게 하는 뭐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보고 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에 학습이나 서비스 배포에서 다시 데이터로 오는 피드백을 좀 쉽게 해결해 보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렇게 플렉서블한 커스텀 스펙의 어떤 데이터 구축 파이프라인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마 데브옵스에 또 익숙하신 분들은 뭐 특정 상태를 트리거로 써가지고 뭐 CI/CD 파이프라인 같은 거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숙하실 것 같아요. 데이터 구축에서도 사실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의 데이터 구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탓에 어떤 게 제일 유즈 케이스를 많이 커버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인지 알기가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이 뭐 코코 같은 걸 예로 들면은 처음에 객체의 위치를 찾고 그 결과를 여러 명이 리뷰를 나눠서 하고 몇 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다시 그걸 하나하나 쪼개서 인스턴스 마스크를 만들고 다시 리뷰를 해서 이거 통과된 거를 최종적인 라벨로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이런 유명한 어떤 표준적이고 과학적인 파이프라인을 잘 만들도록 도와주는 것이 응사다. 왜냐하면 이게 좋은 레퍼런스니까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세상 일이 다 그렇듯이 다른 문제는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고 또 그걸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이게 뭐 꼭 과학적이나 이런 얘기를 떠나서 코코같이 굉장히 정교하게 요구되어야 될 데이터 스펙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빠른 딜리버리가 정말 중요한 데이터 스펙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일종의 뭐 하이브리드 또는 프리셋 방식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저희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심이 되는 표준적인 과정에는 정해진 상태를 몇 개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다는 경우에는 그냥 자유롭게 태그를 생성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뭐 이 화면은 이제 태그된 데이터 같은 게 있을 때 이걸 필터해가지고 작업에 활용하는 예시긴 한데 실제로 저희의 유저들이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파이프라인의 어떤 스테이트 포인트들을 이렇게 태그로 표현을 하고 필터를 거쳐서 활용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이런 용례들을 모아서 이걸 다시 템플릿으로 만들고 또 태그가 추가된 거를 관찰하면서 다시 템플릿으로 만들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 뭐 요새는 차라리 완전히 그냥 플렉서블한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게 만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뭐 잘 보이지는 않는 데이터 구축 과정 안에 어떤 복잡한 의사소통이나 이런 비용들을 줄여주는 관점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흔히 아시겠지만 데이터 센트릭 MLOps 과정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어떤 가설을 따라서 만들어지고 이걸 구축하고 나면 결국은 이걸 학습에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러니까 내 가설로 만들어진 데이터가 기존 데이터랑 결과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래야 이 가설이 옳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고 또 요거를 통해서 다음 데이터 구축 작업을 다음 아이터레이션을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지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MLOps 과정 안에서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게 가져야 될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최소 구현 버전이 한 번에 구축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걔를 슬라이스하거나 아니면 그 전체를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는 이게 길라이크하게 좀 유연하게 데이터 하나하나의 버전이나 아니면 체크아웃 기능을 꿈꾸고는 있지만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있고 뭐 전체적으로 구축된 데이터 세트에 대한 활용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뭐 다음 이거 화면을 보시면은 이거는 구축된 데이터에 대한 뭐 통계, 리포트 같은 기능입니다. 뭐 데이터 페이퍼들을 보면은 뭐 이런 표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뭐 이런 관점에서 데이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MLOps 플랫폼이 돼야 되면은 뭐 ML 엔지니어들이 구축된 데이터의 어떤 종합적인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 인투이션을 얻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었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엉뚱하게 이 정보가 제일 잘 활용된 거는 데이터 구축 과정에 참여한 라벨 작업자나 뭐 라벨 작업 관리자들에 대한 보상 체계나 아니면 전체적인 데이터 구축 작업의 프로그레스를 관찰하는데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쪽으로도 의미가 많이 발굴돼서 지금은 뭐 조금 더 빠르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라벨 작업자들에 대한 좀 디테일드 인포메이션을 리포트로 제공을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기능이 발전돼 있습니다. 아마 뭐 향후에는 ML 엔지니어를 위해서는 뭐 데이터를 좀 더 뭐 인베딩한 스페이스에서 보여주거나 하는 그런 기능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생각보다 데이터 구축과 그 구축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어떤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주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도 뭐 어떻게 보면 MLOps 과정에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이제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제 의문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능은 MLOps라는 것들을 어떤 지원하는 용도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결국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되새겨 보면은 데이터 구축이라는 블록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상당히 다수인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스펙 변경에 따라서 뭐 재사용하거나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거는 간접적으로는 당연히 모델 학습이나 뭐 서비스에서 온 피드백을 가지고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스테매틱하다는 느낌을 못 받으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도표는 슈퍼바이즈드 머신러닝 세팅에서 저희가 휴먼 인 더 룹이라고 부르는 어떻게 모델을 좀 프로그레시브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모델의 결과물을 토대로 아직 불확실한 부분들을 모아서 다시 데이터 구축 등을 통해 휴먼 인텔리전스를 뽑아내고 얘를 다시 모델에 줘서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고, 이런 과정을 이제 루프로 가져간다는 거죠. 저희도 사실 처음에는 이런 형태가 이상적인 MLOps의 구현일 거고 이런 걸 구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현실적인 이유로 모델에서, 여기 있는 주황색 모델에서 이 휴먼 인텔리전스를 뽑아내는 과정에 댄스한 피드백을 제공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이게 뭐 기술적인 이유도 있을 거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실제 프로젝트 진행 중에 데이터를 구축하는 초기 스테이지에는 쓸만한 모델이 완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았고, 또 결국 모델이 서비스되는 수준까지 가려면은 다른 것들이 고려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모델이 이렇게 휴먼 인텔리전스를 뽑아내는 과정에 피드백을 주기 되게 어렵다,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엔지니어링 태스크들이 추가된다 같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게 이상적으로는 올바른데 이렇게 하는 게 좋겠지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희는 현재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제가 그냥 장난삼아 휴먼 인 더 룹 스퀘어, 그러니까 휴먼 인 더 룹 안에 또 휴먼 인 더 룹이 있다라는 느낌으로 지어봤는데요. 현대는 이제 자동화 관점이나 어떤 시스테매틱한 데이터 구축 관점에서 좀 더 강력한 시그널을, 그러니까 머신러닝적 시그널을 저희가 원하는 때 줄 수 있도록 저희가 그에 맞게 모델을 따로 설계해서 직접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보셨던 휴먼 인텔리전스를 얻는 부분, 휴먼 레이블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그 안에 루프를 똑같이 재구성한 셈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모델의 결과는 결국 라벨 단위의 컨피던스나 아니면은 전체 세트 단위의 컨피던스, 또 이제 그러니까 사용자의 결과나 이 모델의 결과를 비교해서 얻은 사용자 퍼포먼스의 추정, 또는 이제 라벨링 과정 자체의 부스트 등 저희에게 이제 시스테매틱한 데이터 구축을 위해 필요한 많은 시그널을 이제 이쪽에서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도 사실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예컨대 뭐 베이지안 딥러닝의 관점이라던가 이런 관점들을 좀 적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서비스에 활용되는 서비스 모델하고는 차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뭐 캘리브레이트된 스코어를 제공하거나 뭐 이런 기능들도 필요하고요. 얘는 리콜이 높아야 되고 검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유의미할 수 있도록 놓치는 게 있더라도 기능이 픽셀 어큐레이트하게 좋으면 좋고요. 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고 나서 결과론적으로 또 해석을 하다 보니까 차라리 처음에 휴먼 인 더 룹 모델처럼 서비스 모델로부터 직접 시그널을 받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내부적으로 전용 모델을 만들고 거기로부터 시그널을 받는 것도 말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서비스 모델의 피드백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아니고, SDK 같은 걸 통해서 서비스 모델의 피드백도 여전히 같은 형태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외에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간접적인 스코프에서는 여전히 피드백 정보가 있죠. 그래서 저희 플랫폼에서는 이런 것들도 다룬 기능들과 마찬가지로 웹도구 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레이블의 퀄리티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톡에서 나왔던 컨시스턴시를 관찰하기 위한 도구도 만들어 보았는데요.
뭐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이 부분은 특히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중에 알고리즘에서 발견하기도 어렵고 발견되지 않은 채로 그냥 있다가 전체적인 모델의 성능을 내리거나 아니면은 특정 엣지 케이스에 전혀 엉뚱한 결과를 내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 가장 쉬운 예는 오클루전이 심한 데이터를 다룰 때 오클루전이 있는 영역에 어떻게 리전을 표시할까 문제를 주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숨겨진 영역을 스스로 상상을 해가지고 영역을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각적으로 그냥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부분까지만 영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 뭐 둘 다 맞는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은 좀 불일치를 빠르게 자동적으로 스팟해가지고 피드백을 주는 게 데이터를 클린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더 많은 어떤 무게를 가지는 부분에 의해서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은 말씀드렸듯이 스몰 데이터 문제에서는 꽤나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저는 처음에 굳이 이렇게까지 여러 명이 작업을 해가지고 비용이 더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중복으로 하는 게 옳은가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의외로 뭐 특히 미국 쪽에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게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같은 피드백을 많이 주면서 해보게 된 기능이고 마찬가지로 해보고 나니까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그런 기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냥 뭐 샘플 바이 샘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오버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는 이거를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는 샘플링을 해가지고 샘플된 집단의 컨시스턴시를 매저하고 그거를 통해서 전체 세트의 컨시스턴시를 에스티메이트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모든 샘플에다가 다 이걸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되 자동적으로 걔네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가지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드는 건데요. 뭐 이 경우는 사실 이게 꽤 챌린징한 문제여서 쉽지는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데이터 구축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모델 학습이나 모델 서비스에서 알려지지 않은 에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정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 하나하나를 따지고 보면은 정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드릴 것 같고요. 요약을 하자고 하면은 당초에 예상한 것보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예상한 것보다 점점 일이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게 이제 저희 실제로 있는 리스트의 어떤 컬럼들인데요. 여기서 보시듯이 정보를 담은 컬럼이 벌써 한 4-5개씩 늘어나 버렸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또 알면 알수록 이것도 비어있네 이것도 비어있네 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MLOps 특히 데이터 구축이라는 과정에 참여하는 분들은 ML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안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MLOps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데이터 구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모르는 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너무 복잡하게 느끼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피드백 시그널들이 막 들어오는데 이건 또 뭐고 저건 또 뭐지 하는 느낌을 가지면은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원하는 플로우를 빌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구축 측면에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복잡한 시스템 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의사결정이나 피드백 시그널들을 자동적으로 처리하게 해줘야 되고 얘네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점이구나 하는 걸 요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려보고 싶었고요. 이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할 일이 많아진다고 요새 느끼고 있고요. 또 오늘은 하다 보니까 간략한 인트로 느낌으로 이 문제를 다루게 됐는데 저희가 만들어 놓은 SDK 같은 걸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얘네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예제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준비는 좀 미진한 상태지만 여기 GitHub 링크를 보시면은 주소에서 샘플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는 혼자만으로 전체적인 많은 일들을 다 할 수 없다는 점을 요새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AI 인프라스트럭처 얼라이언스라는 이름으로 학습이나 배포 또 다른 데이터의 부분적인 문제들을 관리하는 그런 많은 팀들과 협업을 하고 있고 학습이나 배포를 관리하고 있는 툴을 만드는 벨로하이나 데이터 버전 관리를 좀 잘 만들어 놓은 파키덤 같은 팀 또 다른 여러 MLOps 회사랑도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처럼 커뮤니티와 함께 유의미한 활동들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주소에 한번 방문하셔서 정보를 얻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드리려는 얘기는 오늘 마치도록 하겠고요. 질문이
많이 온 것 같은데 제가 이거는 마치고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또 에어민 내 커뮤니티 활용해서 또는 저희 팀에게 따로 연락을 주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